이런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은 거의가 귀중본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자료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쓴 원고 편지, 뭐 이런 그 존재가 드문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귀중본으로 우리가 삼고 있죠.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부산광역시 그러면 부산광역시에서 이 어떤 분야의 유명한 사람들이 쓴 이 원고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위 부산 대표 도서관이 귀중본으로 이렇게 수집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가가 1945년 이전에 쓴 필사본인지 여부. 자, 이 독립운동가가 쓴 글은 특징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는 어떤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가 전달되면 전달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하는 속성이 있냐면 없애버려요. 글 자체를. 왜? 발각되면 엄청난 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밀리에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발각되면 그 일이 실행할 수 없거나 또 관련된 사람들이 엄청난 고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기록해 갖고 전달하면 전달받은 사람은 반드시 소각시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소각시키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이제 귀중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1910년 이전에 외국에서 인쇄하였거나 한국 관계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 여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설정해서 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도요. 이 기준본을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돼요. 왜 그러냐? 모든 도서관은요. 그것이 공공도서관이든 대학 도서관이든 학교 도서관이든 전문 도서관이든 관계없이 모든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기능이 있다.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경성대학 도서관이다 그러면 경성대학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 이런 자료들은 기중본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수집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자, 이런 역사 자료들은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신뢰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컨대 외국의 유명한 회사들은요, 아주 좋은 회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래요. 좋은 회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좋은 회사들은 자신의 기업이 걸어온 역사를 도서관적 자료 관점에서, 박물관적 사료 관점에서 그런 자료들을 관리해가지고 전시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요, 가장 먼저 그걸 보여줍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자기들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료들을 먼저 구경시켜줘요. 이 과정에서 이 기업의 신뢰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이 기업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실적을 이루어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돼 왔구나. 그러므로 이 기업과 우리가 거래를 하면 신뢰성 있게 무엇인가를 도모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자기들의 역사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자, 대학 도서관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들을 보면 이 부분들이 매우 취약해요. 자, 뭐 우리 대학은 몇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 200년의 역사,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자료가 체계화돼서 관리되고 있다면 그냥 한번 구경시켜주는 것으로 끝나요. 야, 이 대학의 역사가 이렇구나.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중본을 관리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중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뭐 이 규장각 국립도서관이죠. 과거에 국립도서관이죠.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규장각이 서울대학교에 있죠. 서울대학교 안에 규장각이 있습니다. 이 규장각에서는 어떤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냐면요. 조선시대 역대 국왕의 시문, 친필의 서화, 고명, 유교, 선복, 보감 뭐 이런 이 귀중 자료들을 규장각이 관리를 하고 있죠. 이 규장각의 모습이에요. 규장각은 이런 이제 특별히 고안된 이 보존 환경을 갖춘 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서가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요. 전시대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 하여튼 이런 구조물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규장각에는 국보 5종, 보물 8종. 자, 이렇게 귀중본들이 관리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중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국사편찬위원회예요. 교육부의 국사편찬위원회. 이 국사편찬위원회는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규장각에 있는 사료들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규장각에는 아주 역사성이 높은 자료들이 많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국사편찬위원회는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료관.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자료를 주로 다루고 있는 도서관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은요. 밖에서 보면 그 건물이 작아요. 밖에서 보면 3, 4층 요거밖에 3층 요거밖에 안 돼요. 밖에서 보면. 근데 이제 지하가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지하가 한 7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어떤 유사시에도 이 귀중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본 국회도서관 같은 경우도 일본 국회도서관을 구경하러 가면요. 밖에서 보면 좀 실망스러워요. 도서관이 매우 작게 보여요. 몇 층 안 올라가 있어요. 근데 지하로 가면 엄청난 지하의 이 구조물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하나 귀중본을 다루는 도서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귀중본 이외의 도서관들은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진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보통 이제 우리가 화재 진압 환경은 스프링클러를 많이 설치해요. 스프링클러는 뭐예요? 화재가 발생하면 센서가 감지해갖고 물이 자동적으로 뿌려져가지고 이 뭡니까 화재를 진압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귀중본은요.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로 화재를 진압하면 그 귀중본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귀중본이 있는 도서관들은 화재 진압, 다른 도서관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화재 진압을 할 때 보통 이제 이 활온가스로 하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활온가스가 방출돼 가지고 불을 자동으로 꺼버리는 이런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 그리고 이제 장서각, 종경각 이런 도서관들이 있어요. 장서각은 어디에 있냐면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은 옛날에 그런 거 기억 많이 했을 거예요. 창경원, 서울에 창경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서울대공원으로 동물들이 다 옮겨갔는데 과거에는 서울의 창경원이 아주 유명한 동물원이었어요. 창경원에 동물원이 있었어요. 창경원 안에 장서각이 있었습니다. 장서각이. 근데 이 장서각은 지금 어디로 옮겨져 있냐면 한국학연구원으로 옮겨가서 한국학연구원 내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존경각은 아까 얘기한 성균관대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는 성균관대 중앙도서관이 있고요. 또 중앙도서관과 별개로 종경과학이라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귀중본들이 관리되고 있다. 고서들이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목판인쇄 정보 매체. 자, 목판보는 나무판의 문자를 조각한 책이에요. 나무판에 문자를 조각한 책. 자, 나무판에 문자를 조각하면 이거는 이제 판본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먹솔로 문자면에 먹물을 바른 다음에, 상상되죠? 먹솔로 문자면에 먹물을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종이를 놓고 문질러서 찍어내면 이제 책이 되는 거죠. 낱장 책이 되는 거죠. 이거를 묶으면 이제 뭡니까? 책이 만들어지는 거죠. 낱장 책을 묶는 방법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묶죠. 이렇게 실로 이렇게 꿰매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게 되죠. 이 옛날 책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두루마리 책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두루마리 책이거든요. 이 두루마리 책은 이거는 중국에서 만든 두루마리 책이에요. 중국에서 만든 책인데 길이가 약 10m 정도 되는 두루마리 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 책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중국의 경우 목판 인쇄술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시작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 목판 인쇄술의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목판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중국은 이 송나라, 원나라 2대에 걸쳐서 아주 출판이 번성하는 이른바 출판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그러면요. 우리가 서지학 관점에서 이런 이 자료들을 배우다 보면 중국은 도서관의 그 역사가 매우 깊고 아주 발달된 나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날에 보면 중국은 문헌정보학과, 그것은 도서관학과라고 그래요. 문헌정보학과가 아주 몇 개 안 돼요. 그 나라는 큰데 몇 개 안 되고, 또 도서관에 문헌정보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한 사람만 도서관에 근무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도서관에 근무하려면 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설하는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들이 근무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죠.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도서관에 가면요. 뭐 도서관을 뭐를 공부했든 상관없이 도서관에 근무하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아직 그 도서관 문화가 선전화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존하는 목할자본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남중국에서 미야오 칸순이 수집했다는 제학이라는 송나라 인쇄물, 제학이라고 하는 송나라 때 인쇄물이 바로 이 뭡니까? 가장 오래된 목할자본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알려지고 있다. 주로 이제 이 뭡니까? 초기에 이 목할자들은 주로 어떤 정보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되냐면 불경, 또 그다음에 이제 유교 경전, 주로 이제 경전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아주 유명한 대가들의 문집을 발간하는 용도, 뭐 이런 용도로 주로 이제 사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발견되는 것들이 이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전이나 대가들의 문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발견이 되죠.
자, 우리나라는 자, 초기에는 중국에서 전래된 목판본을 이용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체적으로 목판 인쇄술을 개발해서 목판본을 간행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목판본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목판본은 먹물을 칠해서 이렇게 인쇄를 해내기 때문에 이 인쇄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조각한 글씨가 마모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마모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책을 찍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책을 찍어내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현재까지 확인된 세계 최초의 목판본. 아까는 전해져 내려온다 이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확인된 세계 최초의 목판본은 자, 신라 성왕 때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 제126호예요. 아까 얘기한 무구정광 다란이경이다. 자, 실물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그 세계 최초의 목판본, 확인되고 있는 최초의 목판본은 바로 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무구정광 다란이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구정광 다란이경은 경주 불국사 3층 스탑 탑신부에서 발견됐다. 아까 보여준 것처럼 두루마리 한 축으로 되어 있다.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비가 약 8cm, 전체 길이가 620cm. 아주 길죠. 현재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구정광 다란이경이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어떤 인쇄물이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냐면 현존하는 것으로 백만탑 다란이경. 자, 일본의 백만탑 다란이경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구정광 다란이경이 이거보다 20년 앞서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무구정광 다란이경이 이제 현존하는 세계 최초로 이제 순위가 바뀐 거죠. 자, 이외에 이제 뭡니까? 유명한 목판 인쇄물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보엽인 다란이경. 보엽인 다란이경은 별로 많이 안 들어봤죠? 근데 고려대장경, 다른 말로 팔만대장경, 이건 많이 들어봤죠? 자, 그 합천에 있는 해인사에 보관돼 있죠. 고려대장경, 보엽인 다란이경,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목판 인쇄물이다. 자, 보엽인 다란이경은요,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해탈하고 극락에 간다는 의미로 간행한 책이 바로 보엽인 다란이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보엽인 다란이경을 일반인들이 불교 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상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보엽인 다란이경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뭡니까? 중요한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 뭐 조선통신사 행렬도 그러면 조선통신사 행렬도를 전부 다 행렬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죠. 자, 변상도. 자, 그래서 이 변상도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화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화가 뭐냐 그러면 변상도다. 자, 보엽인 다란이경의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한,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이 뭡니까? 변상도라고 하는
목판화. 자, 고려대장경에 대해서 좀 볼게요. 고려대장경은 구판과 심판으로 구분된다. 자, 이 구판과 심판으로 구분된다면 여러분 뭐 역사책에서 본 것처럼 이 구판이 뭡니까? 몽고군의 방화로 소실됐죠.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다시 간행을 시작해가지고 16년에 걸쳐서 재간행을 완성했죠. 이게 이제 심판이죠. 자, 그래서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고려대장경은 심판이죠. 자, 이게 지금 해인사의 대장경이 고려대장경,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 고려대장경 판본이 보관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자, 이게 나무판, 목판본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 도서관의 형태를 보면요, 밑에는 전부 다 빈 공간이에요.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자연 환경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설계된 이런 개념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 8만 대장경, 고려대장경을 관리하는 합천해인사 같은 경우는 이 목판본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특별한 보존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 기법을 제가 한번 학생들한테 알려주려고 좀 우리가 영상을 받아볼 수 있냐고 문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받지를 못했어요. 아주 특별한 기법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잘 관리되고 있다. 지금 이 고려대장경은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화재가 하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굴뚝 없는 공장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세계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이 문화재를 관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굴뚝 없는 공장의 개념의 생산성을 가질 정도로 이 국가적 위상은 물론이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매우 커요. 아까 얘기한 귀중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쓴 어떤 육필 원고라든지 또 이 사람이 쓰던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서관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서관에 관광을 와요. 구경을 온다는 거죠. 관람하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문화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의 위상이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이런 것들이 대단히 높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유산 중에서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게 많아요. 보통 이제 문화유산으로는 자, 이런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 판전, 아까 얘기한 거, 종묘, 창덕궁,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기록유산으로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들. 이 조선왕조실록은요, 조선왕조실록 영인본이 있어요. 영인본이. 이게 이제 한질 그러면 이 100권인가? 100권인가? 막 이 정도 돼요. 양이 무진장 많아요.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할 때 10년 동안 일하면 기념으로 이 영인본, 조선왕조실록 영인본 한지를 줬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못 받았어요. 무진장 아쉬워요. 보관하고 싶었는데. 자, 그 다음에 무형유산으로 종묘제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유산, 제주 화산섬 이런 용암동굴 이런 자연유산. 그러니까 유네스코 유산의 유형이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각 유형마다 아주 많은 유산들이 지정돼 있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자, 여기 그 얘기가 나오네요. 목판본의 특징이 있어요. 목판본은 나무의 마모 현상으로 인해서 극히 적은 분량이 간행되었으나 극히 적은 분량이 간행되었다. 어느 정도 분량을 만들 수 있을까? 적어도 뭐 500부 이하로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목판본들은 발견되는 것들이 거의가 귀중본이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책력, 이 일종의 역서죠. 역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책력은 이 몇 장짜리 안 되는 거예요. 한 장짜리 또는 뭐 몇 장짜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책력 같은 경우는 5,000부에서 1만 부 정도를 간행하는 경우도 있다. 목판본 중에서 가장 많이 간행한 케이스가 책력인데 책력 이외에는 한정된 일정 분량 외에 발행이 어려웠다. 뭐 때문에? 나무의 마모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마모가 되니까.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아까는 문자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그 책과 판본 얘기할 때, 이 목판으로 찍어낸 책 자체를 판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검소활자로 찍어낸 거는 활자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그 조각판 있죠. 그 자체를 또 판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혼용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질문한 내용도 맞아요. 자, 출석 프로그램 시작할게요. 황시연, 강다영, 강민주, 구효정, 권순일, 김나연, 김다빈, 김민석, 김민주, 김범준, 김예지, 김원율, 김채린, 문경애, 박도욱, 박소영, 박현준, 방종빈, 배현지, 변소연, 신지은, 안준민, 양희찬, 엄서미, 윤서진, 윤소원, 이선주, 이소민, 이지민, 이채연, 장우진, 정범준, 정범준, 정호영, 조채영, 주영미, 최유진, 한서우, 한성수, 허주미, 조성아, 이귀희, 이정현, 정민주, 정원준, 조수원, 황현서, 김정원, 배준호, 박준범, 정민주, 정범준 맞죠?
자, 흑활자 보겠습니다. 이제 흑으로 만든 활자를 우리가 흑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흑활자는 그 뭡니까, 와본의 개념, 그러니까 기와의 개념을 갖지 않는 한 경고성이 매우 떨어지는 활자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기와의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이 뭡니까, 활자본을 만드는 방법 자체가 매우 쉽지 않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이 흑활자본은 송나라 때 이 진흙으로 만든 흑발자 인쇄 기법이 개발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또 현존하는 최고의 흑발자본은 이 뭡니까, 절강에서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절강성 온주의 백상탑에서 출소된 무량수불경, 경전이에요. 이것도 무량수불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정도. 보통 이제 흑활자에 대해서는 뭐 별로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현존하는 그 활자라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이런 추정되는 개념이라서 크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석활자 정보 매체 보겠습니다. 검석활자는 노쇠, 보통 이제 그리고 납, 무쇠 뭐 이런 것들을 녹여 가지고 만든 활자를 우리가 검석활자라고 얘기하는데, 납 같은 경우가 가장 뭡니까, 강도가 약해요. 납은 강도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검석활자는 검석활자지만 납으로 검석활자를 만들었을 때는 무마가 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무쇠, 납보다는 강하지만 무쇠도 노쇠보다는 약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이제 노쇠가 그래도 가장 강하죠. 어쨌든 이런 이제 쇠붙이를 사용해서 만든 활자를 우리가 검석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세계 최초로 발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석활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발명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러 설이 있다. 그만큼 연대를 추정,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서 최초로 발명된 것만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 기원에 대한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는 추정과 관련해서 학자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상충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 가운데 아마 이상국 후집 신서상정 예문 발문에, 이 발문은 보통 이제 책 끝에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저떤 책이고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한 글이에요. 발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227년부터 10년간에 걸쳐서 고금 상정 예문, 현존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에요. 고금 상정 예문 50권 28본 을 활자로 인쇄했다, 이런 기록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을 근거 삼아서 우리나라에서 검석활자 인쇄가 시작된 시기를 1234년 정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이제 견해가 우세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 견해들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근거 자료가 발견된다면 다소의 변화를 가져올 소지는 있죠. 자, 현재까지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검석 활자는 직지. 여러분 들어봤죠? 직지. 이 직지의 원래 책 이름은요,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아주 길어요.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직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청주 흥덕사에서 그 간행이 된 책인데, 그래서 지금 청주에 가면요 직지박물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 과 학생들도 가끔 이렇게 청주도 다녀오고 직지박물관도 이렇게 견학 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없네요. 자, 어쨌든 이 우리나라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라고 하는 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검석 활자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지가 발명한 활판 인쇄 기술인 인쇄기에 의해서 직지는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발명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직지는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활판 인쇄 기술인 인쇄기에 의한 인쇄물보다 어느 정도 앞선 시기에 인쇄된 것이냐, 70년 정도 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인쇄 기술의 역사가 매우 깊은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직지는요, 사실은 직지라고 하는 인쇄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직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언제 발견이 됐냐면 1972년, 비교적 근래 일이죠. 1972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유네스코 주제로 책의 역사라고 하는 종합 전시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전시회에 직지를 전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시회에서 직지가 처음 발견이 됐죠. 그래서 직지라는 책이 이제 세상에 선보이게 된 겁니다. 자,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향문헌실에 소장돼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 프랑스는 어떻게 이 직지라고 하는 직지를 소장하게 됐을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지는 프랑스로 불법으로 반출된 것이다. 한마디로.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가져간 거죠. 자, 그 배경은 이제 이런 겁니다. 1886년 조선과 프랑스가 체결한 함불수호 통상조약 체결로 초대 주한 대리공사였던 꼴랭드 플랑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프랑스로 반출됐다. 자, 주한 대리공사인 꼴랭드 플랑시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로 반출했다. 이 반출했다는 건 뭐예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어떤 형태로 구했던 간에 이 문화재를 가지고 간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직지가 이제 이 전시회에서 발견되면서, 자,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아까 청주에서 간행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야 된다. 우리나라로 반환해야 된다. 프랑스가 몰래 가져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반환하는 것이 맞다. 자, 그래서 이제 반환에 대한 노력이 국가 차원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청주시하고 이제 세계 직지 문화협회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어떤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 이 직지는 프랑스에 있는 하나만 존재하지 않을 거다. 분명히 제2의 진본이 있을 거다. 여러 개 찍었을 거다. 여러 본을 찍었을 거다. 그러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진본을 찾는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진본을 찾는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이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죠.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이 사람 추정이에요. 이 청주시나 이 단체가 추정하는 것은 제2의 본본은 제2의 진본이 결국은 인쇄 개념으로 본다면 100부 내지 150부 가량 정도는 인쇄됐을 걸로 추정하기 때문에
어딘가 우리나라에 한두 분은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나라는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죠. 그래서 이 침략 과정에서 많은 문화재가 약탈도 당했고 또 소실도 당했고 이런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귀중한 문화유산이 다른 나라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는 이 우리나라 문화재가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에 이거를 이제 반환시키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성과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외규장각 도서 반환이 바로 그것이다. 이 외규장각 도서라고 하는 것은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돼 있던 이 뭡니까? 서책과 문서를 우리가 이제 외규장각 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언제 프랑스로 갔느냐? 1886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 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약탈해 갔기 때문에 반환돼야 된다. 이런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는데, 하여튼, 그,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거두게 됐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첫째는 반환을 요구하려면 실제 이 약탈해 간 것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약탈해 간 거는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1975년에 서지학자 박병선, 여긴 서지학자라고 얘기해놨지만 사서예요. 사서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이제 이거를 외규장각 도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반환 노력을 이제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20년, 얼마나 이게 반환받기 어려운지가 여기서 돋보이고 있죠. 20년간의 협상 끝에 외규장각 의궤 1차분이 우리나라로 돌아왔고 나머지도 이제 돌아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죠. 자, 이런 정도로 약탈해간 문화재라도 다시 반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금속 활자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활자 기술은 구덴베르크 인쇄 기술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이에요. 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정의 숫자가 적어서 책의 수요가 많지 않은 반면에 서양의 알파벳 활자 인쇄수로 보급에 적절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던 것과 지식층과 책의 수요가 많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속활자 기술이 우리가 위상이 높았지만 결국은 활자 문화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세계적으로 크게 높아지지 못하고 이 구덴베르크의 인쇄 기술이 높아졌던 이유가 이 대중화, 대중성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 세계화에서 그 문제적 어려움을 갖는 것들은 다양한 요소에서 사실은 발견이 되고 있죠. 오늘날에도 그만큼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속에서 선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세계화 시키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재 보존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도 그런 데 있고 또 문화재 보존을 떠나서
그 문화재를 재생시키는 이런 활동을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들도 이런 맥락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기계 인쇄 정보 매체. 자,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 기술, 뭐 아주 다른 얘기로 하면 인쇄기를 발명하면서 인쇄 기술에 의해서 정보를 기록하게 되었다. 구텐베르크 인쇄 기술이 유명하게 된 것은 결국은 중국에서 종이가 개발되고 그 이후에 필사로 기록되던 정보들이 구텐베르크의 이 소위 활판 인쇄 기술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정보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정보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구텐베르크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쇄 그러면 구텐베르크 이런 등식이 생길 정도의 개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금속활자 종주국의 개념에서 보면 사실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쇄기에 의한 기계 인쇄 정보 매체는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 기술을 발명한 이후 350년 동안, 자, 아주 350년이면 긴 기간이에요. 350년 동안, 자, 이 기술에 의해서 기계 인쇄가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이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 기술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 그 다음에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인쇄 기술을 이제 계속 개선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옵셋 인쇄 기술이 이제 가장 상위의 인쇄 기술로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어디로 바뀌고 있습니까? 자, 컴퓨터 인쇄로 바뀌고 있죠. 완전히 패러다임이 컴퓨터 인쇄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기계 인쇄 기술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 모든 지식과 정보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편집을 하게 되냐면요, 컴퓨터에서 편집을 하게 돼요. 전자 매체 개념으로, 디지털 매체 개념으로 편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인쇄 개념에서 종이 인쇄를 하느냐, 디지털 인쇄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아날로그 매체냐, 디지털 매체냐, 이렇게 결정짓는 패러다임으로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의 생산, 편집, 이 상태까지는 전부 다 지금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무슨 이 편집을 해가지고 이 판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붙여갖고 인쇄를 하고 이런 개념의 인쇄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컴퓨터로 편집해가지고 곧바로 디지털 출력기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형태로 인쇄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쇄 시스템들이 소형화되고 있죠. 아주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디지털 인쇄 기술, 소형화된 첨단 디지털 인쇄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성공한 기업이 이제 한국학술정보라고 하는 회사죠. 이 한국학술정보라고 하는 회사는 기존의 인쇄 패러다임을 완전히 첨단 인쇄 패러다임으로 바꾼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고, 왜 이런 개념을 도서관에서는 알아야 되냐면, 도서관에 들어오는 자료들은 다양한 형태의 인쇄 기술에 의해서 인쇄된 책들이 도서관들은 뭐 보존 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메타데이터를 추출해내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정보 매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학 정보 매체 볼까요?
광학 정보 매체, 사진 그러면 사진은 도서관 자료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요. 도서관 자료 그러면 책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책, 저널 뭐 이런 거를 도서관 자료다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인식을 이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료 유형별로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기록관이에요. 기록관은 주로 어떤 정보를 관리하고 있냐면요. 문서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요. 자, 책도 도서관 자료고 문서도 도서관 자료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책은 중요한 도서관 자료를 인식하면서 문서는 도서관 자료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책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문서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기록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기록관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사진 매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관공서에 가면 사진을 쭉 이렇게 뭐 기관장이 활동한 거 이런 것들을 사진을 벽면에 전시하고 이런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관공서에 가면 이 사진 매체 중심의 그 홍보 자료관 이런 것들을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사진 자료를 중요시 여기는 그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진 자료를 중요한 도서관 자료로 인식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광학 정보 매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광학기기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광학기기를 기능에 따라 구분하면 눈의 시각력 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 이런 것들이에요. 렌즈에 의해서 생긴 상해 기록과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 자, 카메라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광학적 특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 그 다음에 상을 전송하는 기기, 뭐 레이저를 주체로 한 광학기기 여러 유형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렌즈에 의해서 생긴 사항의 기록과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를 통해서 생산된 이 뭡니까? 자료들, 광학 정보 매체들이죠. 광학 정보 매체들이에요. 보통 이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진,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필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자료들이 이제 도서관의 핵심적인 광학 정보 매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도서관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광학 정보 매체는 아날로그 개념의 사진 정보 매체, 그 다음에 마이크로필름 정보 매체, 자, 이런 유형들이 있다. 자, 그래서 사진 매체를 보죠. 사진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등의 작용을 이용해서 강광층의 사물의 영상을 기록한 광학기술에 의한 정보 매체이다. 그래서 이 사진은 형태적으로 낱장 사진도 있고 파노라마와 같은 사진도 있고 몇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아날로그 형태의 사진들은요, 주로 어떤 형태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냐면 낱장 형태의 사진으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도서관들이 이 낱장 형태의 기록 사진이죠, 일종의 어떤 사실을 기록한 게 사진이에요. 이 기록 사진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성대학이 초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유형의 경성대학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사진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사진 자료들을 이제 도서관들은 뭘로 전환하기 시작했냐면요. 디지털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일일이 스캔을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로, 아날로그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 전환시키죠. 또 이 과정에서 사진은 온도 습도에 민감해요. 보관할 때.
온도 습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훼손된 사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진들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진을 복원시킵니다. 원형 그대로 복원시키는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복원시켜 가지고 디지털화 시키는, 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자, 사진과 그 원형인 필름은 직사광선을 피하는 경우 반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다. 사진 매체는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진 매체는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서관이 취급하는 정보 중에서 이원화된 정보 매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사진이에요. 사진. 자, 사진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어요? 필름이 있어요. 원본 자료죠. 필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필름을 가지고 인화한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진은 이 두 가지 자료를 관리하는 겁니다. 사진 자료는.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개념을 갖는 정보 매체가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만화예요. 만화. 자, 만화 같은 경우는요, 원화가 있어요. 원화. 만화를 처음 그린 원본을 원화라고 얘기해요. 원화. 그 다음에 이 원화를 가지고 찍어낸 책이 있어요. 이게 만화책이에요. 이게 만화책이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관리할 때는요, 두 가지를 다 관리합니다. A라는 만화가 있으면, 자, A라는 만화의 원화, 그 다음에 A라는 만화의 원화를 갖고 만든 만화책, 이렇게 두 가지를 관리한다. 사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론적으로 사진과 그 원형인 필름은 직사광선을 피하는 경우 반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다. 반영구적.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크로 필름 같은 경우에요, 반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다. 최소한 뭐 몇백 년은 보존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요, 아직 발명 이래에 그토록 긴 시간 동안 보존한 역사를 갖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보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이런 측면도 있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직사광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사진 자료들은 직사광선만 피한다고 반영구적으로 보존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진 자료들은요, 사진 자료나 그 원형 자료인 필름 이런 것들은요, 직사광선 이외에도 적합한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지만이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기 이전의 도서관들은 주로 이 사진 자료를 어떤 형태로 관리해 왔느냐? 사진첩, 스크랩북 이런 형태로 관리해 왔습니다. 어떤 이제 키워드를 형성해요. 만약에 경성대학교와 관련된 사진이다 그러면, 자, 경성대학교 개교 행사 사진 그러면, 자, 주제를 이제 개교 몇 년도 개교 기념 행사 이렇게 주제를 부여해요. 그리고 개교 기념 행사와 관련된 사진들을 또 세부 카테고리를 나눠 가지고 앨범 형태로 쭉 이렇게 관리를 해 오는 형태. 자, 이런 형태로 관리를 했다는 거죠. 스크랩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개념의 스크랩북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관리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진을 보관하는데 온도, 습도를 맞추기가 매우 어려워요. 보통 여러분 집에서 사진 자료를 관리할 때 비닐 속에 이렇게 비닐 앨범에다 넣어가지고 사진첩에 넣어서 관리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온도, 습도 조절이 안 됩니다. 온도, 습도 조절이 되려면 적어도 아까 한지 있죠. 한지 정도 종이를 간지를 넣어가면서 온도, 습도가 될 수 있도록 조절이 될 수 있도록 간지를 넣어가면서 사진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보존해도 훼손될 가능성이 작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는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관리를 하면 활용이 어려워요. 어떤 사진을 찾아보려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전부 다 이 사진을 뭘 합니까? 사진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부 다 스캔해 가지고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데이터베이스 개념에서 관리하고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자료, 오디오 자료, 비디오 자료 이런 모든 자료들을 이미 디지털화를 다 끝냈죠. 근데 국립중앙도서관을 제외한 여타 도서관들은 뭐 예산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이런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은 사료와 홍보의 매개체로 활용되는 동시에 사료적, 홍보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도서관이 사진을 도서관 자료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기록 자료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서관들이 이 사진 자료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필름 정보 매체. 마이크로 필름은요, 이 소위 초밀입자 개념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장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때는 원본의 크기로 디스플레이하는 이런 그 속성을 가진 매체가 마이크로필름 정보 매체입니다. 자, 마이크로는 작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100만 분의 1을 가리킨다. 100만 분의 1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초밀입자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자, 마이크로필름은 입자의 지름이 100만 분의 1에서 초밀입자 개념으로 고해상력 사진 기술을 이용해서 필름의 정보를 기록하는 광학 매체이다. 자, 여기 보면 마이크로필름 리더와 프린터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필름이 있어요. 근데 필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은 하나는 이 롤 필름, 둘둘 말려 있는 롤 필름이 있고 하나는 평형 필름, 마이크로 PC가 있어요. 평평하게 이렇게 책받침처럼 되어 있는 필름 두 종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롤 필름은 이 롤을 그는 장치에다 걸어 가지고 이 컴퓨터 화면처럼 보이죠? 이 화면을 통해서 필름을 식별해 가면서 열람하는 이런 기계예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도서관들은 이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느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수집되는 자료 중에 하나가 신문이에요. 신문. 도서관은 신문을 하나만 구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신문을 다 수집합니다. 그러면 중앙지, 지방지 해가지고 신문의 종류가 엄청나요. 하루에 들어오는 신문만 해도 뭐 엄청납니다. 이거를 과거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요. 매월 단위로 신문을 제본을 해요. 한 달치를 모아갖고 제본을 해요. 책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신문서가 이래서
아주 큰 서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서가에다가 제본한 신문책을 이 날짜 순서로 이렇게 배열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마이크로필름입니다. 그 신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전부 다 찍어요. 그러면 아주 그 필름 한 면을 찍으면 초립자 한 장에 극히 일부분만 차지해요.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해서 한 장을 사진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본 그런 기계를 활용하면 신문을 디스플레이 할 때는 초미리자로 집어넣은 신문을 원본 크기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출력도 원본 크기로 출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들이 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일 먼저 관리하기 시작한 게 신문이에요. 신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도면. 이 주로 이제 기업들이 도면을 많이 가지고 있죠. 또 지방자치단체가 도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공간을 엄청나게 차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면이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도면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면 아주 작은 필름 속에다가 수많은 도면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본 크기대로 볼 수 있고 이렇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문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병원의 진료 기록이에요. 자, 병원에요.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가 와요. 그러니까 수많은 진료 기록이 작성이 돼요. 자, 이런 기록들이 계속 쌓이는데 한 번 기록하고 이거는 활용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한 번 왔던 환자가 또 왔을 때 이 기록은 재활용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과거의 진료 기록을 봐야 효율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록이 막 너무 많아. 기록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미립자 형태로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해 가지고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 정보들을 이제 마이크로 필름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종이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를 마이크로 필름에 필름화하는 경우 초밀입자 형태로 축소하여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마이크로필름 리더기, 가독기라 그러죠. 아까 본 그림 장치예요. 이런 가독기를 이용해서 원본 크기로 확대해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반영구적으로 장기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한 신문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도서관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해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롤필름에 들어있는 마이크로필름 속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찾으려면 일일이 그 사서가 돌려가면서 찾아야 돼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찾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고안해낸 게 뭐냐면 마이크로필름에다가 브레인 마크를 달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이제 까만 거 있죠? 요 필름이 한 장이 있으면 요 까만 게 있죠? 요게 뭐냐면 문서 마크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이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유 식별 기호예요. 각 장마다 고유 식별 마크를 이렇게 삽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만드냐면 자, 이
마이크로필름에 있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이 뭡니까? 마이크로필름 카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검색하듯이 1차적으로 마이크로필름 속에 있는 자료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검색해요.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어떤 마이크로필름에 있는지를 검색하는 거죠. 그러면 검색이 되면 서가에서 이 마이크로필름을 찾아다가 아까 그 기계에다가 장착시켜 가지고 자, 이 그 문서 마커 번호 있죠. 문서 마커 번호를 입력하면 자, 자동으로 기계에서 마이크로필름이 뺑 돌아가요. 그렇게 해갖고 그 위치에서 딱 서서 화면에 그 문서를 보여주는 거죠. 요런 시스템이에요. 요런 시스템. 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는 컴퓨터 입력 마이크로필름과 컴퓨터 출력 마이크로필름 그리고 마이크로필름 카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컴퓨터에 의한 자동 검색과 식별이 가능해졌다. 자, 컴퓨터에서 검색하듯이 마이크로필름에 어떤 수록된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색이 식별되면 해당 마이크로필름을 기계에 장착해가지고 자동으로 검색해가지고 화면의 디스플레이에서 내용을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시스템이 이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인쇄기도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출력기를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출력이 가능해요. 그리고 출력도 전체 내용이 아니고 부분만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부분을 선택해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마이크로필름은 종류예요. 롤상, 판상. 롤상은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 있는 거죠. 이걸 롤상이라고 얘기하고 판상은 자, 책받침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진 필름을 우리가 판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롤상에는 릴형과 카트리지형이 있고 판상에는 마이크로 재킷형과 뭐 이런 형들이 있는데 마이크로 PC가 있는데 자 이런 형들에 대해서는 어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일단 이제 광학 정보 매체 중에서는 사진 자료가 있고 사진 매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필름 매체가 있고 도서관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매체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이크로필름 매체는 그러면 지금은 컴퓨터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마이크로필름 매체는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컴퓨터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의 변형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변형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료들은 아직도 마이크로필름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고 또 활용되고 있고 이런 자료들이 꽤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요 종류부터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무진장 좀 힘들었어요. 질문 없으면 수업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만 남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업은. 네, 수고했습니다. 교수님 19학번 김민서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줌 수업 들어오려고 하는데 계속 줌이 오류가 나가지고 10분 음, 정도 음, 늦었는데 지각 음. 처리됐는지 결석 처리됐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아직 내가 그 메시지 보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각 처리하면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한상 필름은 보통 이제 그거를 보관하는 뭐야, 그, 우리 가정에 보면, 장롱 같은 이렇게 서랍장 있죠? 서랍장 같은 가구가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판상을 이제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고유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서가에다가 이렇게 관리 번호를 가지고 관리하지는 않고, 이 서랍장 같은 곳에다가 관리를 해요. 이해가요? 네, 도서관마다 좀 달라요. 그냥 서가에다가 고유식별 번호만 붙여갖고 관리를 하게 되면 먼지가 묻어가지고 나중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서랍장 속에다가 넣어서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A라는 서랍에는 관리번호 몇 번부터 몇 번 필름이 관리가 되고, 또 B라는 서랍에는 몇 번부터 몇 번이 관리되고, 이렇게 어, 그 관리 원칙을 세워갖고 관리하죠. 이해 갑니까? 예, 예. 네, 수고했습니다.